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원룸 괴담 편입니다. 괴담들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원룸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원룸에 살았습니다. 평소에나 쉬는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일이 늦게 끝나 밤에 집을 향할 때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함을 느꼈죠. 원룸초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원룸초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술집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별의 별꼴을 다 보죠. 특히 제가 20살 초반에 신대방역 반지하에 살 때는 중국인도 많고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은 시장을 지날 때면 빨간 간판들이 가로등 대신 길을 밝혀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가로등도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 새벽에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없는 척을 하다가 30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아서 나가보니 이상한 여자가 현이 집 아닌가요? 라며 우는 얼굴로 물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술만 마시면 찾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문은 안 열고 현이 집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사연 중 원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치키차님이 제보해주신 노구산동 54-96번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서울살이 20년차에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이제는 고향보다 서울이 더 편하지만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죠. 제 첫 자취방은 신촌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반은 상가시설이고 반은 원룸인 4층 건물이었죠. 서울 원룸이 작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4평 남짓 원룸을 보니 생각보다 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싱글 침대와 미니 냉장고만 있어도 방이 꽉 차는데 제가 덩치가 있는 편이라 더 비좁게 느껴졌죠.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서 서둘러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계약 안 하면 바로바로 나간다고 말해서 급한 맘에 계약한 감도 있었고요. 그렇게 자취를 시작하고 한동안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과 애들끼리 술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이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11시 조금 넘었을 때라 슈퍼에서 소주와 과자 몇 봉지를 샀죠. 집에 가서 더 마시고 자자 생각했는데 그 비좁은 원룸에서 술 친구도 없이 혼자 마실 생각을 하니 참 싫더라고요. 느릿느릿 건물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있는 노래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원래 노래방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혼자 노래방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인데 이상하게 더 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 입구 앞을 서성거리는데 젊은 여자 두 분이 저를 지나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두 분 다 짧은 치마에 화려한 차림이었는데 저한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엽다고 하면서 지나가셨죠. 원래는 숙맥인데 술도 마셨겠다. 이상하게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분들 뒤를 홀린 사람 마냥 쫓아 들어가니 연세 지긋한 남자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있고 먼저 들어간 여자 두 분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있었죠.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혼자 왔다고 대답하니 원래는 1시간에 4만원인데 3만원만 내라고 했죠. 깎아준 것인데도 평소 가던 노래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액을 듣자마자 도망치듯 나왔겠지만 냉장고 앞에 여자분들이 신경 쓰이면서 이상한 오기가 생겼죠. 내가 이 정도도 못 놀겠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활비가 아직 남아있을 때라 1시간만 놀 생각으로 자신있게 카드를 건넸죠. 사장님은 혼자 놀 거냐고 재차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니 뭔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밖에서 사온 술은 룸에서 먹지 말라고 술은 따로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제야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온 게 쪽팔려 얼굴에 열이 나더라고요. 대충 알았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자분들은 방에 안 들어가고 냉장고 앞 의자에 앉아 저를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 노래방이 아니라 도우미들이 나오는 유흥주점이었고 그분들도 직업 여성분들이었죠. 사장님이 왜 혼자 놀 거냐고 물었는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후에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노래방 간판에 하트 표시가 있으면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취기에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자랑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여자분들이랑 놀 수 있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이미 노래방 값에다 술까지 하면 너무 돈을 많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여자분들을 부를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룸에 혼자 있자니 갑자기 술이 깨면서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냥 나갈까 하다가 이미 돈까지 냈는데 돈값은 하고 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곡인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신랑이 하는 소리가 한
한참이어져 궁금한 마음에 슬쩍 문을 열어봤죠. 들어올 때 봤던 여자분이 복도에서 어떤 남자와 대치 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눈에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아저씨였죠. 제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에 항상 아저씨도 어딘가 갔기에 서로 인사는 안 했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조용해 보였는데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여자분이 뭐라고 따져 묻고 있었죠. 아저씨는 대답 없이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여자분 팔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소란이 일어났는데도 사장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도와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복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알아본 건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여자분 팔을 놓고는 혼자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한동안 멋쩍게 서 있다가 돌아섰죠. 방으로 들어가려던 때 어렴풋이 여자분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거 완전 사이코라고 소름 돋는다는 이야기였죠. 아저씨가 여자분들에게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했나? 그런데 여기 원래 그러려고 오는 곳 아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말을 듣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룸으로 돌아간 후 술도 깨고 기분이 완전 잡쳐서 얼마 안 있다 바로 집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누가 쓰레기 봉투를 터트리기라도 했는지 집 앞이 잔뜩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깨끗했는데 말이죠. 기분 나빠서 발로 대충 치우면서 지나가는데 운동화 끝에 젖은 비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 쓴 콘돔이었죠. 너무 더러워서 저절로 쌍욕이 나왔습니다. CCTV도 없어서 어떤 미친놈이지 생각하며 현관문 앞에 쓰레기들이 욕하면서 치웠죠. 이때까지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이후로도 누군가 저희 집 앞에 여자 스타킹, 눅눅한 휴지 덩어리, 동그랗게 뭉친 머리카락 같은 이상한 쓰레기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현관문에 다 쓴 파스나 진물이 묻은 반창고가 붙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더럽고 깨끗한 걸 떠나서 누군가 몸에 붙였다 뗀 것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으니 찝찝해 죽을 지경이었죠. 저는 약이 바짝 올라 누구인지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내심 아래층 아저씨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노래방에서 그 아저씨와 마주친 다음 날부터 쓰레기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까지 과제하느라 깨어 있었는데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마주하기는 무섭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후다닥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이 건물 밖으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해 곧바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 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집주인 아줌마에게 하고 CCTV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조만간에 달아주겠다는 말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아저씨를 만나 단판을 짓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는데 무작정 아저씨에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비오는 새벽 기말과제를 겨우 끝내고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몽사몽 일어나 앉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꿈을 꾼 건가 싶어 다시 누웠는데 아래에서 쿵쿵 진동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진동의 근원지가 아래층이란 걸 깨닫고는 문을 열고 내려가 보니 한 집에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잠이 깨면서 오냐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이 집이 아저씨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 아저씨네 문을 두드리니 안쪽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누구세요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 사는 사람인데 너무 시끄러워 내려왔다고 하니 얼마 안가 문이 열리고 그 아저씨가 나왔죠. 만나기만 하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거 당신 아니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입이 달라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친절해 보이는 얼굴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저를 쳐다보는데 왠지 모르게 섬찟한 기분이 들었죠. 눈동자는 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들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짐승의 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하고 말도 하고 있고 분명 사람인데 뭔가 이성을 잃은 듯한 눈빛이었죠. 씻다가 나온 건지 아저씨의 짧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센서 등이 꺼졌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태였죠. 머리를 보면 분명 자다가 나온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오물쩡거리고 서있자 아저씨는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알겠으니까 노래 끌 테니까 올라가 보라고 손짓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눈에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손짓할 때 손을 보니 한쪽에만 장갑 같은 걸 끼고 있는 게 보였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뛰어 올라왔고 그 후로는 집 앞에 어떤 쓰레기가 있든 아래층에서 새벽 내내 무슨 소리가 들리든 그 아저씨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 같은 일에는 아예 관심을 껐습니다. 노래방 여자분이 왜 사이코 같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죠. 뭔가 압도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체육을 전공했기에 어디 가서든 주눅들거나 쫄았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래층 아저씨 훗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마주했을 때는 완전히 겁을 먹은 상태
상태였죠. 제가 그날 본 유영철의 눈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찌르거나 자를 수 있는 살인자의 눈이었죠. 유영철에 대한 다큐를 보면 집안으로 사람을 유인해 살해한 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 음악을 들으며 시체를 훼손했다는데, 제가 새벽마다 들었던 소리도 누군가 죽이고 토막내는 소리였을까요? 혹시 제가 찾아간 그날의 새벽에도 절 죽일지 말지 고민했던 걸까요? 지금이야 이후에 이사도 했고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지만 뉴스에 유영철의 얼굴이 나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한 젓가락만님이 제보해주신 벌레 없는 집 이야기입니다. 2007년 저는 인서울에 실패하고 소위 말하는 지잡대 다니며 반수를 했습니다. 입시 실패로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집에 있기 눈치 보여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죠. 문제는 싸게 구했던 원룸이 바퀴벌레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1층에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제가 살기 시작하고 얼마 안가 폐업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건물 전체에 바퀴가 들끓기 시작했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 불을 켜면 사사사가고 흩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약을 뿌리고 붙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없었고 아침에 눈을 떠 잠드는 순간까지 사방에서 튀어나왔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바퀴벌레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그해 총 6등급을 올려 반수에 성공하고 1년 늦긴 했지만 목표하던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취방도 새 학교 앞에 다시 얻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말한 조건은 딱 하나, 벌레 없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좁아도 되고 옵션 없어도 되니까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집으로 보여달라고 했죠. 첫 자취방 기억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귀찮아도 여러 건물을 직접 둘러보았고 그중 진짜 벌레 한 마리 안 나올 것 같은 깨끗한 신축 건물 2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 보러 갔을 때가 기억나는데 건물 전체가 깨끗하다 못해 약간 싸늘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제 원룸은 2층 복도 끝에 있었고 새 침대, 에어컨, 세탁기 등 웬만한 살림살이는 옵션으로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비슷한 수준의 원룸과 비교해봤을 때 월세도 쌌기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였다는 점입니다. 월세는 2년 계약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어 의아하긴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 문제 때문에 계약 기간 짧게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신입생이 되어 대학에 입학한 뒤 처음 몇 달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는데 빼지 않고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제 자취방은 동기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죠. 제가 아이라 집에 사람 오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혼자 자는 날이면 가위에 눌릴 때가 많아서 동기들이 데려와 재워주는 날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하루는 휴강이라고 낮부터 동기 3명이 소주를 대꼬리로 사들고 찾아와서 다 같이 먹고 이른 저녁부터 뻗어서 뒤엉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너무 추워서 자다 깼는데 방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죠.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동기 중 한 명이 우두커니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너 지금 뭐하냐고 몽유병이냐고 물어보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리에 누워서 다시 자더라고요. 술버릇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동기 2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남아있었습니다. 새벽에 겪은 일이 하도 황당하고 웃겨서 이야기해주는데 동기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동기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새벽 내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건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저였다고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날이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도 하는데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서 동기들 중에는 제가 몽유병인 줄 아는 애들이 많다고 했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 처음에는 동기들이 짜고 몰래 카메라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한테 진짜 몽유병이 있는 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자다 깨서 돌아다니는 저를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동기들도 그냥 술버릇 같다고 했고 저도 재수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나도 모르는 사이 술만 마시면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술 안 마시면 괜찮다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이상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리 무서워도 집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상관없다고는 했지만 남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 싫고
싫고 창피했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거의 매일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못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어릴 때 TV에서 정규 방송이 끝나면 화면 조정 시간에 들리던 노이즈와 비슷한데 볼륨을 최대로 키운 것처럼 크고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그때 동기가 서 있는 걸 본 것처럼 방 한가운데 시커먼 실루엣이 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번 가위에 눌리면 밤새 시달려서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지내고 잠들기 직전까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버틸 수 없었죠.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집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모님 집으로 가자니 아빠랑 부딪힐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불편했죠. 술자리에 나가자니 저의 목류병을 목격한 동기들이 속으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됐고요. 집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서운데 반대로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과제도 거의 안 하기 시작했죠. 제대로 치우지도 씻지도 않아서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점점 쓰레기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살도 눈에 띄게 많이 빠진 상태였죠. 그러던 중 근처에서 자취하던 동기가 본가에 다녀올 동안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제 행색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잠은 잤냐 밥은 챙겨 먹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서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아지도 맞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을 준다길래 알겠다고 말하고 오랜만에 집도 청소했죠. 얼마 뒤 동기는 강아지를 데려와 이틀 뒤에 강아지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본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가고 얼마 뒤부터 강아지가 현관 앞에 왔다 갔다 하며 낑낑거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죠. 뭐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달래고 간식 주고 산책을 갔다 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쓰레기 같은 걸 강아지에게 집어 던졌죠.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현타가 심하게 오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동기에게 내가 요즘 폐인같이 살아서 정신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내 상태가 이상해서 강아지에게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대충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그 상태로 드러누워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 강아지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가위에 눌린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강아지가 메라도 맞는 듯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가위에서 깨려 안간힘을 쓰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강아지의 처절한 비명을 들으면서 이건 꿈이다 제발 일어나자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들면서 잠이 확 깼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친구네 강아지 몸통을 거의 터뜨릴 듯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강아지가 제 손가락을 세게 물어뜯은 상태였습니다. 핏방울이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아픈 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 끔찍하기만 했죠. 그때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강아지 주인인 동기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받자마자 미안하다고 내가 방금 너네게 죽일 뻔했다고 고백하며 펑펑 울었죠.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동기는 강아지를 이동 가방에 놓고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든 본가에 가든 혼자 있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전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에게 누구든 아는 사람을 보내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했죠. 그런데 동기가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주지도 전화를 끊지도 않고 빨리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 오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도 이름을 부르니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겁을 먹고 꼬리가 잔뜩 말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에 공원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놀란 엄마와 아빠가 달려오셨고 강아지와 함께 본가로 가서 오랜만에 진짜 푹 잤습니다. 다음날 동기와 다시 통화할 때 동기는 당연하게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뭐 친하기야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나를 생각해 준다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뭔가 이상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죠. 동기는 사실 제가 살고 있던 빌라가 학교 내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많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데 제가 살았던 원룸도 사람이 죽어나간 건물 중 하나라고 했죠. 사실 원룸촌에는 비슷한 내용의 소문이 많았던지라 소문 자체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동기가 걱정했던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벌레
벌레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깔끔한 성격은 아닌지라 뭘 먹으면 바로바로 치우지 않고 쌓아두는 편인데 겨울이라면 몰라도 한여름에는 반나절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기 마련인데 저희 집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이고 쌓여도 바퀴벌레는커녕 초파리 한 마리 없는 게 이상하다고 했죠. 그게 왜 이상한 일이냐고 물어보니 동기의 친할머니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귀신 든 집엔 벌거지가 꿰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기운이 지독하고 세서 미물조차 피해가는 집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그 원룸에 사는 내내 기이한 일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이상할 만큼 벌레가 꼬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원룸을 벗어나 본가로 들어가면서부터 비슷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 귀신과 동거를 했던 걸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집을 볼 때 완전 무결한 집은 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하루살이님의 귀신과의 동거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느라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사에 살다가 추첨에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기숙사는 학점, 집까지의 거리 등등 배정심사 기준은 따로 없고 입주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해서 배정하는 형식이라 정정 신청 같은 것도 따로 없었죠. 저처럼 서울에 연고가 없는 지방인은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취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이라 학교 주변 원룸 매물이 잘 없는 데다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50만원부터고 관리비도 따로라 제 형편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학교에서 조금씩 멀어져 3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가에 한 반지하 원룸에 계약을 하게 되었죠. 집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막상 계약까지 하고 나니까 남이랑 함께 쓰는 공동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고는 룸메이트 때문에 귀마개 하고 잘 일도 없다 싶었죠. 짐이라고 따로 옮길 것도 많지 않아서 한방에 이사를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취 라이프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잠이 들었는데 이사한 첫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원룸은 미닫이 문을 사이에 두고 주방과 방 공간이 분리된 분리형 원룸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미닫이 문 너머 주방 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죠. 냉장고 열고 닫는 소리와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려고 앞에 선 순간 안쪽에서 신경질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마. 순간 너무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났을 땐 아직 새벽이었고 사방이 캄캄했죠.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지 어두운 주방 쪽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일어나 미닫이 문을 닫은 후에야 겨우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죠.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불안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닫힌 미닫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꽉 잠겨 열리지 않는 꿈이었죠. 밤새 문과 씨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당연하게도 현실에서는 문이 아주 활짝 잘만 열렸고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마찰음 비슷한 게 들렸습니다. 으드득 바드득 하는 게 마치 이갈이를 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죠.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피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벌레라도 들어왔나 싶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 하면서 문득 주방 쪽을 봤는데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게 어른거렸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어보니 싱크대 앞쪽에 낯빛이 안 좋은 여자가 보였죠. 팔이며 다리는 앙상하게 말랐고 눈가는 거무튀튀하게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산송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죠. 여기 저희 집인데 누구세요? 답답해서 누구냐고 재차 물어보니 여자는 그제야 느리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고 하는데 말소리가 작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는데 한참이 걸렸죠. 죄송한데 저 여기서 살게 해주면 안 돼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여자가 찾아와 같이 살게 해달라니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도 아니어서 저는 안 된다고 어서 나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여자는 더 작아진 목소리로 몸을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월세 낼게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짜증도 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까지 저도 오갈 데 없이 발만 동동 굴렀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자도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딱한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꿈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당장 나가라고 계속 재촉하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별다른 저항 없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그럼 하고 미닫이 문을 닫았죠.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남에게 살아도 된다고 허락한 제 자신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딱히 악몽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그냥 꿈
내용이 뒤숭숭하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일 연속으로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죠. 엄마는 개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귀신이 월세 내주면 개꿀 아니야 하는 반응뿐이었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되었는지 이쯤부터 갑자기 운빨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총학생의 주점에서 돌림판을 했는데 최신 핸드폰이 당첨되고 술집에서 행운번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치킨 쿠폰에 당첨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소한 이벤트에 당첨이 많이 됐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동기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운받아 간다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했죠. 설마 해서 로또도 사봤는데 로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손톱으로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 주방 쪽 미닫이문 너머로 시커먼 그림자가 서 있었죠. 이제는 좀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떨면서 누구냐고 물어봤죠. 내심 예전에 봤던 그 여자가 다시 왔구나 싶더라고요. 대답은 하지 않고 다시 미닫이문을 두드리기에 혼자서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 주방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전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왜요? 저 불렀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입을 여는데 순간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만취한 사람이 숨 쉴 때 나는 지독한 술 냄새와 비슷했죠. 제가 인상을 팍 구기니까 그 여자가 처연한 표정을 지으며 부탁하더라고요. 부탁인데 소주 한 병만 사다 주세요. 이젠 하다하다 모르는 사람 술 심부름까지 해줘야 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거절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더니 제발요,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민폐인 건 알지만 부탁드려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민 손을 보는데 마디마디가 허옇게 부르트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게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졌죠. 곧 죽을 얼굴을 하고 사정하는 통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말하는 순간 휴대폰 진동음에 잠에서 깨어났죠. 비몽사몽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였습니다. 따로 용건은 없어 보였고 별일 없냐고만 물으셨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다가 방금 꾼 꿈이 생각나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말없이 듣다가 다시 전화만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10분도 안 돼 다시 전화가 왔죠. 엄마는 돈 보내줄 테니 소주 몇 병이랑 시장 가서 전이며 떡이며 먹을 것 좀 사다가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바닥에 두지 말고 삼켜서 담음새 좋게 두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제사상 차리는 것 같아서 영 찝찝하고 귀찮았는데 잠에서 완전 있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돈으로 시장 가서 바리바리 음식 사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소주도 넉넉하게 서너 병 사다 올렸습니다. 그날 밤은 집에서 자기 무서워서 동기 자취방에 가서 잤죠. 상에 올렸던 음식은 왠지 먹기 꺼림칙해서 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사 음식은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동기들 불러다가 술이며 음식이며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꿈을 꿨죠. 생기 하나 없던 여자가 프로의 짐머리를 단정히 묶고 주방 쪽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잠결에 이제 가시냐고 물었더니 잘 있다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곤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왠지 아쉽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을 뺄 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살기 전에 그 집에 30대 여성분이 혼자 살다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사를 하신 거죠. 술을 많이 마신 채로 수면제를 많이 먹는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했는데 유언에는 너무 배고프지만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 너무 민폐만 끼치고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윗속에 남은 음식물도 없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술에 취해 굶주린 상태로 죽어버려서 한동안 자기가 죽은 것도 몰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일 수도 있죠. 사망한 후에도 가족은커녕 지인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사실 개꿈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별 생각 없이 조언해주었다고 했죠. 다행히 귀신과의 짧은 동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운빨이 떨어져서 이젠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쉽지만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익명으로 제보해주신 자취방의 침입자 이야기입니다. 번호나 메일도 안 남겨주셨는데 사연에 채택되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가능하다면 번호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에서는 실명을 더불어 개인정보도 밝히지 않고 저희도 따로 수집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1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 동기들과 만나 술 한잔 하다가 불현듯 옛날 일이 떠올라 제보해봅니다. 저는
저는 20살 무렵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첫 자취방은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원룸이었죠. 비교적 신축 건물인데다 나름 보안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사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두어 달 됐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과외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학생 스케줄에 맞춰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했죠. 과외 끝나고 오면 자정이 다 된 시각이라 바로 씻고 잠들기 바빴는데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고 묘하고 낯설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한 번은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다 누가 샤워기로 변기컵에 물을 뿌린 것처럼 물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도 살짝 붙어 있는 것 같았고요. 제가 아침에 샤워할 때 물이 튀었다고 해도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물기가 마르지 않았을 리 없었죠. 그 이후에도 TV 리모컨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컴퓨터 본체에 열기가 남아 있다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건 저와 부모님 뿐이고 그나마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서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바꿔 이젠 부모님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친한 친구나 동기들이 몇 번 집에 다녀가긴 했지만 비번을 알려주거나 공유한 적은 없었죠. 이런 상황에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5층 주인집 아들이었죠. 주인집에 제 나이대와 비슷해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 대신 건물 관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그 건물이 워낙 깨끗하고 보안 설비도 잘 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하셨지만 만약 건물 내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를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아무리 도어락 비번을 바꿔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동기들에게 이야기하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인집에 어른들이 있을 때 올라가서 누가 자꾸 집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집 아들의 짓이라면 속이 뜨끔할 테니까요. 듣고 보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평일 저녁에 쫓아 올라가 그간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집 앞에 CCTV를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CCTV가 보편화되어 있진 않아서 현관에 한 개, 주차장에 한 개 달려 있었거든요. 건물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설치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닌 CCTV를 집 앞에 달아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먹힐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주인집 아저씨는 저를 달래며 마스터카드가 있긴 하지만 세입자 허락 없이 문 열고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못 박았죠. 가끔 비번 안 가르쳐주고 방 빼는 사람이나 가스 점검 기간에 집을 비웠을 시 동의 구하고 들어가야 할 때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아저씨가 낯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지 현관 CCTV를 잘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일단 알겠다 하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내심 이쯤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죠. 개어놓은 옷가지가 조금씩 흐트러져 있다거나 선물 받은 귀걸이나 목걸이, 펜던트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3개월 정도 계속되자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성격도 예민해졌고요. 친구는 이러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무슨 수를 써야 한다고 경고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근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 집에 전전하며 지낼 수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예 같이 살자고 제안해서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건 민폐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만두었죠. 무엇보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났고요. 처음에는 두렵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꼬박꼬박 월세 내면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범인을 찾겠다며 과외까지 취소하고 건물 앞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대기한 적도 있었는데 끝내 사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누군가 집에 드나들고 있다고 느끼는 게 집주인인 저만 알아챌 정도의 작은 변화뿐이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 문틈에 종이를 껴두고 침대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놓는 등 집안에 저만의 장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 문틈에 끼어든 종이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걸렸구나 싶었죠. 저는 외출 전과 달라진 부분을 확인한 후 바로 주인집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네 부부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아들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안 계셔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들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대충 상황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올 생각이었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설명을 들은 후에도 저를 과대망상 허언증 환자로 몰면서 착각한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과 불안에 떨었던 게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네가 들어온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며 주인집 아들과 싸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안가 주인집 아저씨가 돌아와서 싸움이 커지기 전 상황은 일단락되었죠. 씩씩거리
떽떽거리며 집에 돌아온 후 진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울컥한 마음에 별별 욕을 다 했지만 그 바람에 주인집 아들이 진짜 열받아 맘먹고 해코지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싸우고 난 다음 날부터 건물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3층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주인집 아들이 자주 목격되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친구는 이러다가 진짜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 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과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아끼던 블라우스가 갈기갈기 찢긴 채 침대 위에 펼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찢긴 옷과 이불에는 무언가 끈적한 하얀 액체도 묻어 있었죠. 혹시 남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 아닌가 싶었지만 확인해보니 사람 몸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죠. 단번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얼른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대충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화장실 문과 현관문 손잡이에 반짝이 펄을 잔뜩 뿌렸습니다. 레진 공예할 때 쓰는 초미세 펄로 한번 피부에 묻으면 모공 사이사이에 박혀 여간에선 지워지지 않는 제품이었죠. 혹시라도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고안해낸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눈에 띄는 증거가 없어 신고를 망설였지만 옷까지 찢어놓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물증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신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보복을 당할 거라며 그냥 집을 나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자마자 자취방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문을 열려고 보니 손잡이가 깨끗하더라고요. 반짝이 펄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주인집 아들이 문 손잡이를 만졌다면 손에 반짝이가 묻었을 테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 손바닥이나 옷을 확인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벽이며 바닥이며 옷이며 침대며 가리지 않고 온통 반짝이 천지였거든요. 범인은 마치 제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조롱하듯이 온 집안에 반짝이를 묻히고 떠난 상태였죠. 저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안가 출동한 경찰관은 자취방 곳곳을 확인한 후 위층 주인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의 손은 물론이고 손이 닿았을 만한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수도꼭지,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레버까지 조사했지만 어쩐 일인지 반짝이 펄은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날 이후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친구네 집으로 몸을 피해 같이 지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친구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흔쾌히 받아준 친구가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자취방을 드나들며 자신이 다녀간 흔적을 조금씩 남겨 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람은 제가 신세지고 있었던 친구로 밝혀졌거든요. 범행 동기는 단지 저와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몰래 들어가 누군가 다녀간 것을 눈치챌 정도로, 하지만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없게 수위를 조절하며 수상한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제가 공포에 질려 떨 때마다 선심 쓰듯이 무서우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했던 것도,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마다 온갖 잔인하고 무서운 강력 사건을 늘어놓았던 것도 모두 같이 살기 위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범인으로 몰려 조사까지 받았던 주인집 내 아들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범인을 직접 잡으려고 현관과 주차장 CCTV 및 자신의 캠코더까지 동원해 건물을 드나든 사람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 안에서 건물에 자주 드나들지만 세입자가 아니었던 한 사람, 그 친구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다 전해 듣고서야 주인집 아들에게 뒤늦은 사과를 했는데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떠벌리고 다닌 적은 없지만 그 친구가 저지른 일들이 학교 내에도 알려지면서 학기 내내 눈총을 받았고 친한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다니다 졸업했죠. 얼마 전 술자리에서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제법 큰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걔는 무슨 정신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부디 사는 동안 다시 마주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스스한 이야기 원룸 괴담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